네,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변변한 정치 두 분의 변호사 전지현,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두 분 다 뭐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그걸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당대회 얘기가 아무래도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026년까지고 지방선거를 아마 지휘하게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온다고 출마 선언한 사람은 하나도 없긴 한데 뭐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부터 해서 안철수, 유승민 다 거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온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론만 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존재가 어떤 여론조사상으로나 어떤 국민적 관심상 큰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상현 의원 이 정도 되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유승민 의원 정도가 좀 적극적으로 몸을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볼 때 몸풀기고 정말 선발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당원의 지지도 그다음에 국민적인 지지도 그다음에 어떤 그 당 내에 국민의힘 외곽 조직 당원 내에 그 조직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딱히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한동훈의 출마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의 출마가 결정이 돼야 뭔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친윤그룹의 지지, 친윤그룹이라는 게 최근에 그 이철수 의원, 배현진 의원의 어떤 충돌로 네. 뭔가 분열이 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래도 친윤은 여전히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대위원 구성을 볼 때도 그래서 이 친윤그룹 위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가 관건인데 한동훈 그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그때 가서 이제 정리가 되지 지금은 그야말로 거론, 몸풀기에 불과하다. 어떤 조직의 지지를 받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상당한 변수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천목회에서는 룰 변경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걸 보고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예. 그 저희 천목회에서 계속 룰 변경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 변경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이 좀 활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거의 명심으로 가고 뭐 지금 원내대표 추대에 이어서 뭐 국회의장도 명심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러고 당 대표도 곧 뭐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러고 예, 연임한다 완전히 그러고. 뭐 이재명 1인 천하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우리 당은 좀 이제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한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 때문에 예. 이와 같은 룰이라던가 아니면은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단 오늘은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두 분도 뭐 이 정치인들을 상당수 오래 지켜보셨을 거니까 강점과 약점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하던 중에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확실한 강점이 있다면 뭐고 약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의 강점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팬덤이 있다는 거죠. 네. 팬덤이 있고 매력이 있고 사람을 끄는 흡인력이 있어요. 이번 총선 과정의 지원 유세에서 보여줬던.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약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정무감, 경륜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기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인들 인터뷰를 하면은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썰을. 네. 예. 그게 어떤 수십 년간에 걸쳐진 그 자기의 노하우라고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이거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기회는 국민의힘에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 그다음에 3년 뒤에 대선 주자 반열에 한동훈 위원장이 올라 있다는 거.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위협의 요소는
지금 국회가 예전에 과거에 그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여대 야소 상황이면은 지금 이거를 기회를 충분히 10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난국을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여소 야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추미애 의장이랑 싸워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장외투쟁으로 가도 황교안 시즌 2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협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강점이 네. 어떤 그런 정무감, 경륜 이런 거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아무래도 있다고 보이는데 약점이 뭐냐면은 덕망, 그다음에 신의, 인치 이런 면에서 당원들의 많은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당심은 좀 없는 편이죠. 유승민 의원에게는. 근데 네. 유승민 의원에게 또 기회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전당대가 지워졌다는 건데 이분에게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의 어떤 강점을 전부 다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어떤 신이라든지 덕망,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그런 신뢰감도 있고 정무감, 경륜, 컨텐츠도 다 있지만은 네. 가장 큰 원희룡의 약점이 뭐냐면은 팬덤이 없다는 거.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는 어떤 그 매력이 떨어진다는 예. 거 일반 지지층이 볼 때 이번에 명룡대전 하면서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비하면은 팬덤을 형성할 정도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후보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박상수 변호사께도 좀 궁금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강점 약점을 좀 여쭤보고 싶고 한동훈 위원장 영입 인재로 이번에 출마를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친한계입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정치 시작을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당대표 출마를 결심을 하시거나 하게 된다면 개인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청문회랑 개인적으로는 무관한 네, 무관하게 개인적.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고 다 이제 이걸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조 심판론이 뭐 잘못됐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하지만 이주 오히려 심판론 말고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그런 공격을 얘기죠. 하지만 그렇진 또 않거든요. 뭐 네. 격차 사회 해소라든가 정치 개혁이라든가 분명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팬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은 점점 늘고 네. 지지세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친윤 비윤 다툼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짜 친윤이라는 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네.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 지금 뭐냐면 오히려 낙선한 사람들이 자 만약에 내가 선거를 출마해서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했으면 그 잘못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일종의 전략 공천으로 험지로 갔던 조혜진 의원은 부산에서도 험지로 가서 또 낙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조혜진 의원이 이제 선발 투수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낙선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책임이 뭐 총책임자로서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그쪽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책임을 모는 것 같으니까 억울하다. 이것은 탄압이다. 억압이다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비록 비단 낙선자뿐만이 아니라 예.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서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 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의 서사가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황태자처럼 커왔거든요. 네. 그걸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은 폐쇄자니 뭐니 이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황태자처럼 커왔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서사지는 않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정치인은 굴곡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도권에서 계속 낙선을 하게 되면서 수도권에서 살아남는 스타 정치인이 거의 남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영남권에서 쉽게 당선되신 분들, 양남에서 쉽게 당선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약점인 바로 이 서사의 부족이라는 이 약점이 네. 지금 이 상황을 거치면서 극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당대표 출마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본인의 선택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드렸지만 사실 조금 이거 이번에 하시는 건 좀 걱정스러운데 이건 독이 든 성배인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서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라면 네.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또 그 위협, 그 대화 투쟁이나 또 정부와의 관계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게 정치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박상수 변호사에게도 뭔가 연락을 하면서 이런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좀 하시나요?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영입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사무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입인재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락들은 저만 받는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영입인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렇긴 한데 전당대회 이야기는 전혀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예.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뭐 수도권 재건 당이 어떻게 가야 될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걸 보면 전당대회에 나올 마음 거의 굳힌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여권 관계자 발로 해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80% 90%는 굳힌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80% 90% 이걸 수치상으로는 얘기하지는 어려울 것 같고 끝까지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전당대회 나온다는 거는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인데 지금 총선 패배 책임론 얘기를 하셨는데 총선 패배 책임론 저는 2조 심판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정권 심판론에 맞서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중간 중에 그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권에 대한 심판은 임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결과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투수로 한동훈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다면은 드라이하게 여러 면을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정권에 있는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그중 일부인데 예.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면 벌써 조국 백서 나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로 나온다면은 아마 역풍이 불 겁니다. 근데 네. 패배 총선 책임론보다는 백서, 조국 백서. 아니고 총선 백서. 죄송합니다. 저희 워낙 죄송합니다. 조국 백서가 입에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예. 한동훈 네. 그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일단 대체제도 없으니까 나오면 될 가능성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커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고 여소야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가장 좋은 베스트의 선택은 대통령과 협치하면서 잘 가면서 야당의 무분별한 공격을 막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가장 좋은 어떤 길인데 이게 안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가 않고 다시 떨어지고 답보 상태를 한다. 그러면은 야당의 공격에 맞서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원외잖아요. 네.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장외투쟁이거든요. 그럼 황교안식의 정치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랑 완전히 척을 지고 공격을 한다면은 이게 과거에 이명박 대표 시절에 그 박근혜 대표의 어떤 그 스탠스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대 야소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꽃길 걸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차별화를 기하고 다음 대선을 기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대 야소 상황에서 마음대로 당과 어떤 국회를 굴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가기가 야당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라 다음 대권을 목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끝까지 고민을 하는 거고 최근에 원희룡 대표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것도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사실 좀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병상련이요? 네. 왜 윤석열 정부의 참모였고 네. 얼마 전에 그 한국일보 막점 맞고 기사 났잖아요. 네. 저는 그 기사가 100%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원희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장관 같은 네. 경우에는 당사자기 때문에 또 달리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네, 인정하지 네. 않겠다에 등장하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은 콕 집어 아니라고 했다는 원희룡 전 장관. 예,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원희룡 당사자의 입장이니까 또 달리 느낄 수가 있는데 네. 한동훈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이게 소문이 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거리를 두는 걸로 네, 보이긴 거리를 해요. 두는 걸로 보이긴 네. 하니까 뭔가 동병상련 우리가 한때는 국무회의 같이 하고 참모였는데 앞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두 분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는 저는 만나서 그런
그 얘기들을 서로 같이 허심탄회하게 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싶은 좀 생각도 털어놓는 듭니다. 사이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거는 나온다고 할 때까지 계속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고 변수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식 활동을 좀 피하고 자맹을 한다고는 하지만 목격되는 것들 있잖아요. 일명 목격담 정치라는 말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은 이걸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저것만 계속 노출이 된다면 본인에게 안 좋을 거란 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그 사진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 다 거의 그 도찰 수준의 사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팬덤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제가 그 대한항공에서 사내 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연예인들 한번 탄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 뭐 이 대포 같은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예. 다 찍고 뭐 직직해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현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진짜 자맹을 하는 게 맞는 게 네. 거주지 주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목격담 촬영들을 보면 다 거주지 주변이에요. 거기에 앞에 식당, 도서관, 양재동 이런 집 거. 앞에 예. 그냥 길거리. 근데 사실 선거 끝나고 한 달 정도는 그 거의 집에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밖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밖을 나오면 대포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그 카메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 찍어서 바로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그냥 그게 목격담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붙고 이게 다 기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정치 정계가 이런 연예계나 이런 쪽의 그런 정서를 진짜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의 이 팬심으로 움직이는 근데 이게 정치가 이러한 현상이 정치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팬들이 가서 진짜 약간 뭐라고 그러니까 그 연예계에선 소위 사생팬이라고 하죠. 네. 거의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예. 사진 찍고 가는 곳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 현상이 정치인들한테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어찌 보면 이재명이나 조국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조국 그 전 장관 그 재판 갈 때 자동차 물티슈로 닦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과연 물티슈가 기획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드디어 우리 당 정치인에도 나타난 겁니다. 지금. 네. 우리 당 정치인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정치인이 한 명 생긴 것이고 예.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넘어서서 그와 같은 팬덤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쟁자들도 나도 그러면 그런 팬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을 가야지 이게 예. 기획된 것이 아닐까 의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면 네. 그 팬덤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예. 의도된 거라도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괜찮은 전략이다. 네, 왜냐하면은 보수는 왜 그렇게 야당만큼 이미지 정치를 못하냐 이러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네. 야당은 막 거짓 눈물이라도 흘리고 막 쓰레기 봉투라도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예. 보수는 뭐 했냐고 이제까지 그래 왔잖아요. 너무 솔직하고 당당해서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예. 가끔 이렇게 이미지로 연출된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왜 저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까운 게 PI가 전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징계를 받고 집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 목격담 정치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강아지 산책시키는 네, 사진 네. 찍혔던 거. 근데 그런 그때는, 자연스러운 예. 모습이 대통령이 돼서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소통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갔단 말이에요. 예. 좀 이런 게 어떤 PI가 그 정치인에게선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 없잖아요.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의 그 장면은 이게 사실 연출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뭐 노출이 된다는 것도 실제로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아무리 목격되고 싶어도 집 밖을 나갔을 때 네. 목격담이 안 나오는 정치인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그렇죠. 이렇게 예. 화장하고 지하철 타도 아무도 안 알아봐줘요. 예. 이제 좀 알아보지 않을까요? 안 알아봅니다. 예. 안 알아보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알아봐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드디어 우리 보수 진영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네. 저는 이런 현상을 오히려 더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네. 일각에서는 당권 주자들의 어떤 견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목소리 중에서는 이조 심판론 때문에 좀 이제 패배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워낙 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말을 할 정도인데 일부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친한계 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2년 동안 민주당과 싸운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본인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야권을 상대로 이 보수 당을 대변해서 전선에 서서 싸웠던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처음 시작된 것은 정말 그 민주당의 180석에 맞서서 국무위원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당당하게 계속해서 맞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뭐 3M이나 임으로 대변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런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당당하게 맞서왔고 싸워왔어요.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의 전통 지지층인 당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전통 지지층인 당원들은 굉장히 그동안 이 무기력했던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해하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민주당이랑도 제일 최전선에서 싸웠고 이번 총선도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6석 서울에서 6석밖에 안 된다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누가 그 자리에 국무위원 자리를 때려치고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장관이었는데 그만두고 제 지역구 바로 옆 지역구였습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 한 번만 부르고 싶어도 너무 처절하게 싸워서 본인 지역구에. 예, 왜냐하면 바로 옆 지역구예요. 그 원희룡 장관 지역구랑 제 지역구가 경계선을 딱 맞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수도권에서 싸운 그 사람들은 진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기반도 없는 사람들 그냥 이재명과 친하다는 이유로 나타나도 그냥 뭐 더블 스코어를 이겨버리고 예.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를 봐도 왜 민주당 후보들은 안 나타나는데 우리 당 후보들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정도로 그렇게 뛰었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참패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편한 곳에 있던 분들 2년 동안 가만히 있던 분들이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훈수두듯이 얘기하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싸웠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으로 치면 전선의 맨 최전선에 싸워가지고 정말 뭐 격전을 펼치고 네. 패배하긴 했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서 그 소대장으로 돌격대장으로 앞에서 싸워줬던 분이 있어요. 뭐 그 다 완벽하게 하진 못했겠죠. 네. 근데 그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 구중궁궐 안에서 편하게 계시던 분들이 그 돌격대장 잘못됐다 해서 쳐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이지만 전우회로 뭉쳐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책임은 모두 내 책임이다 하고 깔끔하게 물러난다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뒀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자극하고 나오게 만드는 거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다른 주자들도 몸을 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세미나도 꽤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아마 조금씩 본인의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당대회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 뭐 천목회에 계신 박상수 변호사 또 계시지만 어제 발표했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목회가 밤샘 토론에서 내놓으신 게 5가지 그 총선 패배 원인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보면 정권을 상대로 한 정권의 어떤 뭐 오판 같은 것들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담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5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어제 발제를 제가 했는데 발제를 네. 할 때는 이제 뭔가 뭐 기회 사다리를 회복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성명을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밤 11시경에 시작이 됐는데 그 참여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게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아니냐 이 얘기를 탁 던진 거죠. 네. 근데 진짜 14명이 어제 그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순간
침묵이 딱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약간 긴장감도 있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 그래도 이 말에 대해서 다들 머릿속에 딱 때리는 공감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화이트보드에 그럼 공정과 상식이 지난 2년 동안 깨졌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웠어요. 정말 전부 모든 사안들이 다 올라왔고 예. 그걸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5가지가 우리가 고른 거죠. 그리고 이 5가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에 대해서도 그 이름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들은 다들 얘기를 했어요. 네. 다들. 예. 근데 왜 너네들은 이렇게 하니? 지난 쟤네들이 2년 심판해야 동안 되는데 너네도 잘해야지, 너네는 왜 이런 이렇게 거예요. 하고 있었니? 이 얘기를 예. 우리는 진짜 네. 선거 뛰면서 다 들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들을 어제 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거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그 2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다면 네. 그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천목회 회원 중에서도 총선백서 TF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백서팀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느냐. 거기까지 확장돼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자. 네. 우리가 얘기를 하고 먼저 나가버리면 백서 TF팀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명하게 나가고 백서 TF도 그렇게 가는지를 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네. 진짜 2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심판을 이야기한 우리들한테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108석이라는 의석 개헌 저지선은 만들어 준 겁니다. 네. 3년의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지키면서 3년 동안 정말 쇄신을 하고 당도 정말 개혁을 해서 네. 반드시 재창출을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굉장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데에서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 그 공정과 상식 본인의 그 거기에 대한 진심은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워낙에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법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식의 공정과 상식이 그때는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그다음에 그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그다음에 어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그런 그 예, 사법 대응 문제. 사법 대응 이런 거에 있어서 국민적인 눈높이를 못 따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하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뭐 이렇게 썰을 지금 풀 수 있는 여유는 없는데 네.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 어떤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거기에 못 맞춘 게 맞지만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그 공정과 상식 법치의 측면에서의 그 공정과 상식에는 저는 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상병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검찰 조사가 있고 털어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이 문제도 문재인 정권 때 2년 넘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법치에 대한 윤석열의 수호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소통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약간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게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그대로인 거고 이게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떤 그런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네.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국민 눈높이 그 부분도 저 설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각각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총선백서 TF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으니까 천목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언급을 해서 총선백서 TF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총선백서 TF 활동하는 걸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조정훈 의원이 뭐 본인이 뭐 당권 주자로 나서려고 저런다라는 식의 어떤 공격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조정은 의원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사실 뭐
사실상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인터뷰 네.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게 됐을 때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요 포커스를 총선 기간에만 놓고는 그 총선의 패배 원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생각이고 예. 저는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게 네. 저희들이 어제 발표하고 나서 왜 그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저희들이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단은 의사를 표명한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상식에는 부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수사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게 공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이템에서 빼자.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고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을 썼어요. 그 단어들에 보면 다 비춰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비춰진. 그렇게 비춰진 거죠. 실제가 아니더라도. 예,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왜냐면 정치인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껴서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팩트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밤새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게 된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지현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백서 총선 TF. 총선 백서요. 근데 총선 백서가 지금 뭐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몰아간다. 이거는 뭐 백서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은 네.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같고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백서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2조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 하나만으로 몰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젠다로 뭔가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지 못한 거는 여연이라든지 어떤 당내의 책임 그다음에 그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비해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여연을 어떻게 보강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총선 백서가 나온다면은 당원 지지자라든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수긍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두 분이 거의 뭐 래퍼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변변한 정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